여러분, 살면서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싶은 순간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믿을 수 없는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황서연, 남편 이민준과 결혼 7년 차 주부죠. 그날 저는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관문조차 열 수 없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고 한참을 돌려봤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잠겨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오후인데 민준 씨가 집에 없는 걸까?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텅 빈 복도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7번, 8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한 순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민준 씨의 목소리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꼭 무슨 행사장 같았죠. 민준 씨, 나 집 앞인데 문이 안에서 잠겼어. 지금 어디야? 저는 최대한 지친 기색 없이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일찍 왔네. 금요일에 온다더니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서 혹시 회사야? 저는 여행 가방을 벽에 기대놓고 시큰거리는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야. 저기 잠깐만 기다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 열어달라고 할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다급했습니다. 나 지금 좀 바빠서 먼저 끊을게. 전화는 툭 하고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결혼 7년 차. 저는 남편이 거짓말할 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너무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관리사무소 김대리가 헐레벌떡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황서연 씨 혼자 오셨어요? 그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가족분들 해외여행 가신 거 아니었나요? 허리를 숙여 신발을 갈아 신으려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해외여행이요? 누가요? 김대리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얘졌어요. 말실수를 했다는 게 역력했죠.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김대리님,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싸늘하게 그를 쏘아보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털어놓았습니다. 그저께 이민준 씨랑 시부모님께서 여행 가방을 끌고 차에 타시는 걸 봤어요. 온 가족이 태국으로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 저는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태국 여행. 온 가족이? 그런데 정작 아내인 저는 까맣게 몰랐다고?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결혼한 시동생 민규 씨네 가족. 그런데 그들 옆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공항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여자의 손은 살짝 부른 배 위에 다소곳이 놓여 있었고 민준 씨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고 사진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식탁 위 태블릿 PC가 울리며 알림이 떴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애플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푸켓의 고급 리조트, 해변 빌라 3채. 투숙객 명단에는 이민준과 유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수진.
민준 씨의 비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지난 몇 달간 민준 씨의 이상한 행동들이 그제야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잦은 야근을 핑계대고 심지어 우리의 결혼 기념일조차 잊어버렸죠. 저는 홀린 듯 노트북을 열어 공유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동기화된 사진첩에는 수백 장의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기화된 사진첩에는 민준 씨와 유수진이 해변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 시어머니가 유수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 온 가족이 그녀의 배를 보며 축배를 드는 사진까지. 저는 쾅소리가 나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결혼 7년,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대가가 고작 남편이 상간녀와 온 가족을 데리고 해외에서 임신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나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앞집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서연 씨 돌아왔구나. 급만 아주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머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연 씨 출장 간 동안 시어머니가 웬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민준 씨 여자친구라고 임신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린 다들 두 사람 이혼한 줄 알았지. 저는 입술에서 피맛이 날 때까지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문을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바보같이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요?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다니. 분노와 슬픔이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가시분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다니.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가 가식으로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가장 마지막 바닥에 앉아 10분쯤 울었을까요? 갑자기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민준, 내가 아직도 당신네 식구들한테 당하고만 살던 그 순진한 며느리인 줄 알아? 저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집문서, 통장, 투자 서류를 전부 꺼냈죠. 자세히 보니 거액의 예금 3건이 이미 인출된 후였습니다. 민준 씨 명의의 회사 계좌에서도 최근 큰 금액이 오고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리 언니? 저 서연이에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계좌 거래 내역도 알아봐 줬으면 해요. 전화를 끊고 서랍을 뒤지다가 민준 씨 책상 서랍 안 비밀 공간에서 집문서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도심의 최고급 오피스텔, 소유주는 유수진이었고 석 달 전에 민준 씨의 회사 자금으로 계약금을 치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급한 일로 며칠 해외에 있게 됐어. 돌아가서 얘기하자. 집에 라면 있으니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알았어요.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랑해요. 그리고는 사촌 오빠인 김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서연이야. 부탁 좀 할게. 이민준이랑 유수진. 두 사람의 숙박 기록 좀 전부 알아봐줘. 최대한 자세하게.
전화를 끊고 제가 정성껏 꾸민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 보니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이민준, 저는 텅 빈 집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희 가족 전부가 날 이렇게 모욕하기로 했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저는 컴퓨터를 켜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목록, 증거 목록, 그리고 복수 목록. 사촌 오빠인 강우 오빠와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민준 씨와 함께한 7년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 옷장을 열고 민준 씨의 옷을 전부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싱겁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옷들을 다시 주워 정리함에 넣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집 밖으로 던져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한바탕 정리를 끝내니 어느덧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지만 이 시간에 찾아뵈면 분명 놀라실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숨이 막혀 더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한때 나의 가정이었던 곳이 이제는 질식할 것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를 잡아 부모님 댁 주소를 댔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부모님 댁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뵙는 건 예의가 아니었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문이 금세 열렸습니다. 아침 운동을 가려던 아빠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빠의 시선이 제 퉁퉁 부은 눈과 여행 가방에 닿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구나. 아빠, 입을 여는 순간 목이 꽉 메어왔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는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기며 안방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 서연이 왔어. 10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엄마가 타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빠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엄마는 옆에서 계속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아빠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자 찻잔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집안 물건이 아니라고 했잖냐. 그때 네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여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해요. 엄마는 아빠를 말리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아, 그래서 앞으로 어쩔 셈이니? 저는 고개를 들어 심호흡을 한 뒤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똑히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빠는 어느새 평정을 되찾고 변호사였던 본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증거는 전부 확보해뒀니? 네, 휴대폰이랑 클라우드에 전부 백업해뒀어요. 저는 휴대폰 속 사진과 문서들을 아빠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빠는 돋보기를 쓰고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야.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까지 받았어.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어.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이민준, 이건 범죄야. 알아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변호사분들 중에 믿을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 아시는 분 계세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 중에
이혼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하나 있지.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녀석이야. 칫단 파라마석이 없는 녀석이야. 아빠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고 간단히 몇 마디를 나눈 뒤 끊으셨습니다. 나리, 박나리 변호사라고. 내 선배야. 금방 올 거다. 믿을 만한 친구니 걱정 마라. 박나리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혹시 서울대 법대 토론 동아리에 있던 그 박나리 언니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기억 속 나리 언니는 항상 깔끔하게 묶은 포니테일에 토론 대회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날카로운 논객이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는다면 승산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강우 오빠한테도 부탁할 게 있어요.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우한테 뭘 알아봐 달라고? 이민준이랑 유수진의 숙박 기록, 통화 기록, 그리고 유수진이라는 여자의 신상 정보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지금 바로 전화하지. 마침 지난달에 형사과 기술 분석팀으로 옮겼으니 더 수월할 거다. 엄마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당신들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건 아니지?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아빠는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셨고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머릿속에 또다시 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가 유수진을 끌어안고 있던 그 다정한 모습, 마치 그들이 진짜 부부인 것처럼.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푸켓에서 회의 중이라 신호가 잘 안 터지네. 집에 잘 들어갔어? 이 가식적인 안부 인사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해변에서 비키니 미녀들과 함께하는 회의라도 하시나? 저는 심호흡을 하고 태연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집에 잘 왔어. 집은 아무 문제 없으니 일에만 집중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하트 이모티콘까지 덧붙였습니다. 연기쯤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자, 누가 왔는지 보렴. 고개를 들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키 큰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날이 언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후배님, 오랜만이야. 그녀는 제게 다가와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교수님께 얘기 다 들었어. 걱정 마. 이제 나한테 맡겨. 왠지 모르게 그 포옹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리 언니는 저를 놓아주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봤어. 빠진 게 없는지 한번 봐. 서류를 펼치자 상세한 증거 수집 목록과 이혼 소송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박나리,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내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해. 나리 언니는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재산 상황, 이민준 씨 회사 경영 상태, 그리고 네가 발견했던 이상한 낌새들까지 전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초인종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촌인 강우 오빠였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의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빠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리 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나리 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지난달에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 때 같이 일했습니다. 강우 오빠는 간단히 설명하고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때 같이 일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알아본 거야. 한번 봐. 봉투 안에는 민준 씨와 유수진이 지난 6개월간 모텔부터 5성급 호텔까지 무려 17번이나 드나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거의 매일, 대부분 심야 시간에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수진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25세, 지방대 출신으로 부동산 중개인, 보험 판매원 등을 전전하다. 지금은 민준 씨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동시에 3명의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민준 씨 회사의 고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로 상간년에 나리 언니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돈 보고 접근한 게 확실하군.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우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계좌를 추적해보니 최근 거액의 자금이 입금됐는데 출처가 이민준 씨 회사 자회사 계좌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야. 아빠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희 회사 내규의 관계자와의 부당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석 달 전에 민준 씨가 제주도에 지사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나리 언니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4억 원이요.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나리 언니와 강우 오빠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받아. 스피커폰으로 나리 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서연아, 어디야? 민준 씨의 목소리 너머로 파도 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듯 했습니다. 나 부모님 댁이야. 보고 싶어서 며칠 있으려고.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그쪽 회의는 잘 돼가. 그럭저럭. 그는 누가 봐도 찔리는 기색이었습니다. 저기 나 며칠 더 있다 가야 할 것 같아. 일이 좀 많아서. 저는 이를 악물고 쾌활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괜찮아. 일이 먼저지. 아, 올 때 거기 특산품 좀 사다 줘. 그럼 꼭 사갈게. 그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럼 이만. 나 또 일이 있어서 끊을게. 사랑해.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연기 잘하는데 나리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그가 의심하지 않을수록 우리 계획은 더 순조로워질 테니까.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랑 같이 있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서연아. 아빠가 저를 엄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감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계획하는 거야. 그놈보다 더 침착해야 이길 수 있어.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나리 언니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째,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둘째, 그의 업무상 횡령을 고발하는 것. 셋째, 그들이 부부 행세를 하며 동거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중혼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상간녀에게 사준 아파트도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린 거니 그것도 되찾아와야죠. 강우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서서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는 이들을 보며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강우 오빠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이민준네 가족, 내일 귀국한대. 이민준이 표를 바꿨어. 하루 앞당겨서 온다네. 그렇게 빨리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주일 일정 아니었나요? 공항 쪽에 있는 친구 말로는 일행 중에 젊은 여자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더군. 아마 입덧 때문인 것 같아. 강우 오빠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수진의 입덧 때문에 민준 씨가 서둘러 돌아온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 나리 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오늘 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이민준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그의 컴퓨터와 클라우드를 샅샅이 뒤져. 특히 숨긴 폴더를 확인하고, 둘째, 혹시 다른 휴대폰이 있는지 찾아봐. 마지막으로 나리 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그가 외도나 재산은닉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해 법정에서 아주 유용할 거야. 아빠는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안에 증거 수집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컴퓨터에 꽂으면 자동으로 실행되고 흔적도 남지 않아. 저는 USB를 받아들며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절 싫어하셨지만 이번엔 대놓고 상간녀 편을 드시더라고요.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알아봐야겠군. 강우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게 맡기시죠. 점심에 엄마가 한상 가득 차려주셨지만 저는 한 숟갈도 뜰 수 없었습니다. 나리 언니와 강우 오빠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일을 처리하러 나갔고 아빠는 제 옆에서 계속 법률 조항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린 널 지지한다. 그 집안이 비정하게 나왔으니 우리도 의리를 지킬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셔 부은 눈을 가리려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학 캠퍼스를 지났습니다. 문학 동아리 활동에서 민준 씨를 처음 만난 곳이었죠. 그는 경제학과의 스타였고 저는 국문과의 재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선남선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집안은 뭘 하시나? 아빠는 변호사, 엄마는 교사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녀는 아들이 부잣집 딸과 결혼하길 바랐던 겁니다. 졸업 후 저는 출판사에 입사했고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기획하며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제 수입이 민준 씨를 넘어서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제야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유능한 편집장이야. 밖에서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셨죠. 참으로 모순적이었습니다. 제 노력으로 얻어낸 인정을 젊은 여자의 배 하나가 무너뜨린 셈이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기계적으로 집을 치우고 사진을 제자리에 놓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USB를 꽂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됐습니다. 그의 파일들을 뒤지던 중 숨긴 폴더 안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진들과
유수진에게 보낸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억 원짜리 빌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민준 씨가 회사 자금으로 유수진에게 사준 집이었죠. 파일을 복사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사진 메시지였습니다. 유수진이 민준 씨의 품에 안겨 찍은 셀카와 함께 여보, 아기 선물 고마워요. 사랑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리고 민준 씨가 감히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고 답장 없이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준 씨가 돌아옵니다. 그가 사랑하는 상간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나리 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재산 보전 신청 준비 완료. 신호만조.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그가 돌아오면 상황 봐서 움직일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배신을 선택한 이상 자비는 없어. 새벽 햇살이 커튼 틈으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결혼 사진이, 이곳이 민준 씨와 7년간 함께 살았던 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남편은 그의 상간녀와 함께 태국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 15분. 저는 억지로 찬물 샤워를 하고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꼼꼼히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던 베이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밤을 꼴딱 새우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멀쩡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면서도 귀는 현관문 소리에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우 오빠가 알려준 항공편 정보에 따르면 민준 씨는 오전 10시쯤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마지막 소리를 내자 저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씁쓸한 맛에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어젯밤 민준 씨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자료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 안에서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문서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대출 계약서 3건, 총액은 5억 원. 모두 제 명의로 신청되었고 서명란에는 제 필체와 똑같은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일자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였고 자금은 민준 씨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서명 위조.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민준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거액의 빚까지 떠넘길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들을 즉시 사진으로 찍어 나리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파일을 뒤지던 중 최근 삭제된 항목에서 재무제표 스크린샷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 블루스톤 테크는 지난 2년간 실제 수익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보다 거의 20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 돈은 여러 개의 개인 계좌로 쪼개져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탈세까지. 저는 차갑게 웃으며 이 또한 증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민준, 넌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범죄자였구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나리 언니의 답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해. 하지만
아직 경거망동하지 마. 상간녀에 대한 증거를 더 모아서 중혼죄를 입증해야 해. 답장을 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민준이 벌써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승치는 지 밖을 내다보자 지승치는 장주영즈 지승치는 지 지승친치 지승친치 지승치 지승침치 그녀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며 발치에는 여행 가방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비행기 오후 아니었나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고 간 게 있어서. 그녀는 거실을 훑어보다가 탁자 위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들이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저는 모르는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뭐 좀 드릴까요? 차나 커피라도.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가 문가에 서서 그녀가 침대 협탁을 뒤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석함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 물건인데. 제가 일부러 묻자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차마 못하는 말이 있어서 내가 대신하마.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순종적인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임신했다. 민준이 아이야. 시어머니는 냉혹한 눈빛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씨 집안의 대가 끊겨선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는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랑 민준이 결혼 7년 동안 아이 하나 없었잖니. 그런데 수진이가 아이를 가졌어. 이건 하늘의 뜻이야. 민준이가 마음이 약해서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하지만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지식이며 고통으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똑똑하네. 척하면 척 알아듣고.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위자료는 좀 챙겨줄 거다. 하지만 회사랑 다른 재산은 전부 민준이 앞으로 둬야 해. 어차피 지난 몇 년간 민준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산 거 아니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먹여 살려? 결혼 3년 차부터 제 수입은 민준 씨의 3배였습니다. 이 집 계약금도 제가 냈고 인테리어 비용도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민준 씨의 창업 자금도 저희 아빠가 빌려주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거 없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다. 민준이는 이미 사인했어. 너도 사인하고 깔끔하게 끝내자.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집과 예금을 포함한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로 1억 원만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후하시네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들고 타이밍 좋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저를 버리려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쓴소리 좀 할게. 네 나이에 아이를 못 낳는 건 죄야. 수진이는 젊고 건강해서 처사들이 틀림없단다. 아들? 그들은 벌써 성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수진은 임신한 지 최소 4개월이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외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합의서를 침대 위에 돌려놓았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과 상의해야 해요. 사흘 주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대답을 듣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거실에 있는 제 디자인 상패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다니는 그 출판사 말이다. 민준이가 아는 사람이 꽤 많아.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몸을 돌려 떠나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아, 그리고 민준이는 당분간 수진이네 집에 있을 테니 기다릴 필요 없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 방금 시어머니가 다녀갔어요. 이혼 합의서를 주면서 제 직장을 들먹이며 협박했어요. 전부 녹음했어요. 완벽해. 나리 언니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증거야. 상간녀 임신 사실과 민준 씨와의 친자 관계를 명확히 인정했잖아. 네. 심지어 아들이고 4개월 이상 됐다고 했어요. 훌륭해. 이건 민준 씨가 혼인 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 장기간 동거하며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상 중혼죄를 구성하는 완벽한 증거가 될 거야. 아, 언니, 제가 유수진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때요? 괜한 짓 아닐까?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거지. 나리 언니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소 보냈어.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고급 오피스텔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눈에 띄지 않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더 팰리스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분 뒤 택시는 호화로운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건물을 살폈습니다. 이곳 시세는 평당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민준 상간녀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는군요. 안청 돈을 아끼지 않는군요. 그릇은 상간녀 돈을 안으로 들어갈까 망설이던 순간 익숙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는 민준 씨가, 조수석에는 유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민준 씨가 유수진의 허리를 감싼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수진은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살짝 부른 배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우리처럼요. 시야가 흐려졌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건물 입구로 다가갔고 마침 나오는 주민을 따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2층에 멈췄습니다. 저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 모퉁이에서 1204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그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옆에는 리, 가네라고 쓰인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가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부부 행세를 하며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혼죄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유수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저는 머리를 빠르게 굴리며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만족도 조사 나왔습니다. 지금 바빠요. 유수진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쉬고 있으니 다음에 오세요. 남편.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씨 댁이에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블루스톤 테크 대표 이민준이에요. 다음부터는 미리 약속 잡고 오세요. 네, 이 사모님, 저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는 순간 집안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관리사무소, 귀찮게 하네. 유수진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치욕이 온몸을 태우는 듯했습니다. 그때 강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유수진 신상에 대해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지난 3년간 유부남 3명과 관계를 맺었는데 매번 임신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냈어. 그중 2명은 나중에 친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이미 돈을 준 뒤였지. 이건 거의 전문 사기단 수준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이민준도 피해자라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그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중요한 건 우리에게 더 많은 카드가 생겼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길에 서 있자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이 전문 사기꾼에게 속아 7년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다니. 하지만 이민준은 동정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유수진이 사기꾼이라 해도 그가 외도하고 제 서명을 위조해 대출받고 재산을 빼돌린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날이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녹음 파일 대박. 방금 유수진 명의 재산 조회해봤는데 그 오피스텔 말고도 지난주에 빌라 한 채가 더 이전됐어. 전부 이민준 회사 돈으로. 그 바보. 자기가 사기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네.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답장했습니다. 언니, 우리 승산이 얼마나 될까? 100%지. 하지만 난 더 크게 가고 싶어. 그놈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차가운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민준, 배신의 대가가 이혼뿐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진짜 후회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부모님 댁에 도착해 제가 알아낸 사실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을 내리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야. 서연아, 3개월 전에 민준이가 제주도에 지사를 낸다고 가져갔던 4억 원. 그 돈이 분명 문제가 있을 거다. 당장 어디에 썼는지 알아봐야 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눈빛을 교환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디야? 그의 목소리 너머로 여전히 파도 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부모님 댁이야. 그쪽 일은 잘 돼가?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일이 좀 많아서 며칠 더 있다 가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일이 먼저지. 올 때 특산품 잊지 말고. 그럼
그럼 이만 끊을게. 전화가 끊기자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참아야 해요.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때 강우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민준네 가족, 내일 귀국, 유수진 입덧이 심해서 서둘러 온담. 오히려 잘 됐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올수록 우리 계획도 빨리 실행될 테니까. 나리 언니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은행부터 가자. 공동명의 계좌부터 동결시켜서 더 이상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해. 저는 알았어, 내일 봐 라고 답장하고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신혼 시절, 함께 밤새워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던 때, 제가 기획한 책이 대박을 터뜨려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의 기쁨까지,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칭찬,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이체 내역, 위조된 계약서, 파일, 증거를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증오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것을 되찾고 그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아침 7시 나리 언니가 부모님 댁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됐어? 그녀는 제게 서류 한 부를 건넸습니다. 재산 보전 신청서야. 일단 은행 가서 계좌부터 동결시키고 등기소 가서 부동산 등기 상황도 확인하자. 저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나리 언니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증거로 우리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고 업무상 횡령과 중혼죄로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어. 증거만 확실하면 이민주는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될 거야. 창밖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과 시간의 몫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지점장은 우리의 신청서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황서연 고객님, 부부 공동계좌를 동결하려면 두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긴급 재산 보전 신청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접수된 서류고요. 나리 언니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접수된 서류고요. 계좌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즉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한 달간 동결되며 모든 거래에는 고객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큰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등기소였습니다.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민준이 보름 전에 우리 집 빌라를 시부모 명의로 이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 서명까지 위조해서요. 기가 막히네. 나리 언니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당장 명예 이전 취소 신청을 하죠. 이건 명백한 악의적 재산은닉입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길가 식당에서 간단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때 나리 언니가 전화를 받고는 말했습니다. 강우 씨 말로는
이민준이랑 유수진이 오전에 산부인과에 다녀왔대. 그리고 오후에는 유수진이 혼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꽤 친밀해 보였다고 하네. 공범인 것 같. 오빠한테 계속 감시하라고 전해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재산 보전부터 확실히 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자. 오후 2시 우리는 민준 씨의 회사가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민준 씨가 유수진을 배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진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슬퍼하지 마. 나리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대였습니다. 감사요? 무슨 감사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는 거야? 이민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 너무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럴 순 없잖아. 장난치지 마. 장난이라니. 무슨 소리야?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화난 척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일해서 돈 버는데 당신은 날 의심이나 하고 대체 누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찔리는 거 없어?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보다 더 당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나 봐.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는 계속해서 서운한 척 연기했습니다. 나 빼고 가족 여행 가고 돌아와서는 나만 의심하고 소리나 지르고 민준 씨,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그는 예상대로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내가 이 일만 마무리하고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진명의 이전은 아마 서류 문제일 거야. 내가 다시 알아볼게. 그는 명백히 화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기 좋았어. 나리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의심은 가지만 확신은 없는 아주 불안한 상태일 거야. 그럴 때 실수를 저지르기 쉽지. 그가 너무 빨리 눈치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미간을 짚자 나리 언니는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강우 씨가 이민준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어. 자, 이제 우리도 움직이자. 내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야. 경제범죄 전문 베테랑이지. 우리가 모은 증거를 보여주고 혹시 놓친 게 없는지 검토받는 거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오후 2시 우리는 카페에서 나리 언니의 파트너인 장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는 금태 안경을 쓰고 느긋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투를 구사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사진, 녹음 파일, 이체 내역, 위조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2시간 넘게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녹취와 허위거래 계약서는 치명적이군요. 2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즉시 이혼 소송과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둘째, 업무상 횡령과 탈세 혐의로 정식 고발하는 겁니다. 그가 정신 차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중혼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부 행세를 하며 이간해라는 문패까지 달고 살았는데 이걸로 중혼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성립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오피스텔을 드나들거나 생활용품을 공유하는 영상,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이 있으면 좋습니다. 강우 오빠가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그쪽에 증거 수집을 부탁해야겠네요. 그리고 유수진이라는 여자도 업무상 횡령 공범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인 것을 알면서도 받았고 허위 거래에 가담했으니까요. 장 변호사님의 말에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두 사람 다 감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해요. 우린 법대로 처리해야죠. 나리 언니가 제 손을 다독였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럼 내일 바로 법원에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대덩비로 재산 보전 신청은 최대한 서둘러서 이민준이 다른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카페를 나와 나리 언니는 저를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강우 오빠와 통화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민준이 더 팰리스에 찾아가서 유수진이랑 돈 문제로 크게 싸웠대. 유수진은 짐을 다 싸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돈 때문에 싸운다고요? 유수진이 돈만 챙겨서 도망치려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들의 추악한 싸움 소식에 저는 오히려 흥분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좀 해서 싸움을 더 키울 수 없을까요? 아니, 가만히 지켜보는 게 상책이야. 이해관계로 얽힌 사이는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물어뜯기 마련이거든. 우리는 그냥 구경하면서 어부지리를 노리면 돼.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식사 도중 아빠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민준이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요즘 상황이 아주 안 좋더구나. 큰 프로젝트 몇 개가 엎어지고 납품 대금도 많이 밀려 있단다. 정말요? 그럼 그가 공금을 횡령한 건 회사 빚을 메꾸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듣자 하니 그 애비도 예전에 사업을 깨끗하게 한 건 아니란다. 20년 전 국유재산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다고 하더구나. 국유재산 횡령이요? 뜬 소문일 뿐이니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시사하지. 이민준네 집안,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강우 씨한테 시아버지 배경도 한번 조사해달라고 해야겠어요. 나리 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서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민준의 고모 이미령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에게 고모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서연 씨와 민준이 그리고 그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서연 씨 부모님을 압니다. 20년 전 아버님과 일 문제로 뵌 적이 있어요. 참 좋은 분이셨죠. 내일 오전 10시 호수공원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단둘이서요. 해치지 않을 테니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는 거죠? 당신도 이민준 씨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들과 연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저도 용납할 수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아버님께 해성 프로젝트 건에 대해 여쭤보세요. 그럼 아실 겁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이 사실을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령? 해성 프로젝트?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아, 생각났다. 20년 전에 내가 맡았던 사건이야. 해성 프로젝트 국유재산 횡령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시아버지였지.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어. 이미령 씨는 그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는데 갑자기 해외로 떠나버려서 연락이 끊겼지.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네요?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 하지만 해성 프로젝트를 언급한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구나. 내일 만나러 가거라. 녹음기 꼭 챙기고 안전이 최우선이다. 강우한테 연락해서 주변에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하마.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호수공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령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호수공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다음 날 오전 10시 도착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비치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시겠죠?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거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들을 증오하니까요. 특히 제 오빠, 당신 시아버지를요. 20년 전 그는 해성 프로젝트의 국유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제 남편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제 남편은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저는 해외로 쫓겨나야만 했죠.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복수를 기다려왔어요. 저는 충격적인 과거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귀국해서 계속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연 씨와 민준이의 일을 알게 됐죠. 이건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는 협력할 수 있어요. 서연 씨는 제 복수를 돕고 저는 서연 씨가 증거를 확보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족 전체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시죠?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20년 전 시아버지가 국유 재산을 횡령한 증거와 그동안 그와 민준이가 저지른 탈세, 뇌물수수 기록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들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죠? 이것도 그들의 함정일 수 있잖아요. 못 믿겠다면 아버님께 이걸 보여드리세요. 그녀는 목에서 돛담배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풀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20년 전 아버님께서 제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그 목걸이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빠의 오랜 사진 속에서 비슷한 펜던트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아빠를 아시는군요. 알다 뿐인가요? 빚도 졌죠. 그때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오빠 손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서연 씨, 나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아버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상 당신들이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협력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제공하는 증거는 모두 사실이어야 하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해도 끼쳐선 안 돼요.
물론이죠. 그녀는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 있는 증거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버님이라면 해성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아실 테니 도움이 될 겁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즉시 USB를 아빠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빠는 내용을 확인하시고는 흥분해서 손을 떨기까지 하셨습니다. 진짜야. 이 증거들 결정적이야. 이것만 있으면 시아버지는 최소 1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거다. 서연아, 이번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어. 아빠의 흥분된 모습에도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았습니다. 이미령 씨와의 협력은 마치 호랑이 가죽을 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보전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법원에서 3일 내로 이민준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령 씨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리 언니는 놀라워하며 그 증거들로 이 씨 집안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을 거라며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즉시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 이미령 씨가 준 증거들을 지능범죄 수사대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를 확인하고는 즉시 전담팀을 꾸려 해성 프로젝트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요. 언니, 고마워. 언니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우린 친구이자 자매잖아. 그런 말은 서운하다. 나리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이민주는 곧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게 될 거야. 재미있어지겠는데? 예상대로 오후 5시에 이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서연,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 재산 보전 신청까지 하고? 대체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는 무슨? 그냥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거지. 우리 7년 결혼 생활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일부러 나한테 덫을 놓은 거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덫? 이민준,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7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이 집에 어떻게 했는데 날 배신하고 재산 빼돌리고 내 서명 위조해서 대출까지 받은 건 당신이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덫을 놨다고? 웃기지도 않네. 그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서연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수진이랑 깨끗하게 정리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회사도 집도 다 내게 줄게. 너무 늦었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야. 법정에서 보자.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그제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분주한 도시를 보며 가장 힘든 시간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우 오빠에게서 사진 몇 장과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민준이 법원 통지서를 받고 유수진의 오피스텔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그녀의 차를 부수고 경찰서까지 끌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민주는 경찰에게 붙들려 분노에 차 있었고 유수진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에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쾌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강우 오빠에게 계속 그들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대거실에서 엄마 어깨에 기댄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잊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
이 일이 다 끝나면 우리 다 같이 부산으로 이사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부산으로 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이민준과 유수진, 그들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진 빚은 이제 법이 대신 갚아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나리 언니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을 팔았습니다. 30억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전표를 손에 쥐자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지. 나리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내가 한턱 쏠게.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야지. 식사 도중 강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민준과 유수진은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완전히 갈라섰고 유수진은 짐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민준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유수진이 도망쳤으니 이제 이민준은 독 안에 든 쥐네요. 제가 기뻐하자 나리 언니는 경고했습니다. 너무 좋아하긴 일러. 궁지에 몰린 쥐는 사람을 물 수도 있어. 강우 씨한테 이민준 감시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해. 너와 부모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알았어. 오빠한테 전할게. 아, 그리고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방금 이민준 회사에 들이닥쳐서 회계팀장이랑 장부들을 압수해 갔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거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리 언니는 법원에서 이민준이 재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했지만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나리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거야. 이민준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놈이야. 우린 대비해야 해. 집에 돌아와 저는 집 판 돈을 부모님 공동명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아빠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의 끝이 결국 집을 파는 거라니 참 허무하구나. 아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는 돈을 되찾았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잖아요. 엄마가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속도 안 좋다고 하고 안색도 안 좋아. 그 말을 듣고 보니 최근 며칠간 계속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미령 씨가 준 USB 속 파일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범죄 행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뇌물, 탈세, 횡령, 그의 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그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한참 파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민준을 조심해요. 당신이 집한 사실을 알았어요.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이미령 씨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 사실을 아빠와 강우 오빠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 강우 오빠는 우리 집 아래층에서 밤을 새워 보초를 섰고 아빠는 부엌칼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꿈속에서 이민준의 일그러진 얼굴과 이씨 가족의 비웃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퀭한 얼굴로 일어나자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떠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판이 열리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도망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우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민준이 회사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렸군.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도 털리고 돈도 막히고 집도 없어지고 상간녀까지 도망갔으니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 너머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을까요? 저는 강우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녹음 버튼을 누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감히 문을 열어?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황서연, 네가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우리 집안의 집을 팔아. 이혼 소송까지 걸고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그 집은 제 명의 재산입니다. 제가 팔든 말든 어머님네 집안과는 상관없어요. 내 재산이라고?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이제 와서 주인을 물어? 이 배은망덕한 것. 제가요?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제가 민준 씨보다 돈을 3배는 더 벌었어요. 집 계약금도 인테리어 비용도 심지어 민준 씨 창업 자금까지 저희 아빠가 빌려주신 돈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대체 누가 누구 밥을 먹고 산 건지.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씩씩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누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자 마음 하나 못 잡으랬어? 애를 못 낳는 게 죄라고요? 그럼 유수진 뱃속에 있는 아이, 그게 정말 민준 씨 아이라고 확신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좀 이상해서요. 그 여자 전에도 유부남 여럿을 임신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더라고요. 헛소리 집어치워. 수진이는 우리 이씨 집안의 아들을 가졌어. 너 같은 게 이간질하지 마. 이씨 집안 아들인지 아닌지는 나와서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겠죠. 뭐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제 의미심장한 말에 시어머니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됐고요. 오늘 저 찾아오신 게 저한테 욕하려고 오신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에서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거에 사인해. 그럼 우리가 2억 원은 챙겨주마. 이 정도면 아주 후하게 쳐준 거야. 합의서를 보니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민준의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협박이네요. 협박? 황서연, 좋을 때 그만둬. 이거에 사인 안 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어떻게요? 제 직장 생활 망치겠다고 협박했던 것처럼요. 아니면 또 제 서명 위조해서 대출이라도 받으시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서명 위조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모를 줄 아셨어요? 당신들 가족이 저지른 짓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서명 위조, 공금 횡령, 탈세. 이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 아들이 몇 년 형을 받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네 회사에 찾아가서 모든 걸 폭로하고 널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당신이 한 모든 말 전부 녹음되고 있으니까. 당신 아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까지 포함해서요. 이 녹음 파일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도 당신 내 가족 아주 볼만해질 겁니다. 그제야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려? 서로 마찬가지 아닌가요? 합의서에는 사인 안 할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따를 거예요. 이제 볼일 끝났으면 돌아가세요. 황서연,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이씨 집안이 이대로 물러설 줄 알아?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는 씩씩거리며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연했지만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제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지만 편집장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회사가 저를 지지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획한 신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 주셨죠. 오랜만에 듣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강우 오빠는 이민준이 유수진이 사라진 오피스텔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 결과 이민준이 제주지사 설립 자금 4억 원을 유수진에게 송금했고 심지어 시아버지가 유수진에게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들 가족 전체가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메스꺼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집 화장실에서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테스트기를 보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이민준과는 석 달 넘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그의 생일날. 술에 취한 그에게 억지로 당했던 날을 제외하고는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 딱 5주 정도 되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던 아이가 하필이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저를 배신하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민준의 아이가 아니라 오롯이 저의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임신 5주 차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날이 언니는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며 아이를 절대 이민준에게 뺏기지 않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은 어디선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와 아이가 자기 아이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다행히 강우 오빠가 배치해둔 경찰들 덕분에 큰 소동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국유 재산 횡령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이미령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이민준과 유수진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속이고 재산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계획과 유수진이 뱃속의 아이가 이민준의 아이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과거에 뇌물을 수수하는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이민준과 시아버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우 오빠는 그들이 체포 작전 직전에 도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아마 이미령 씨가 정보를 흘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크로커실의 성 장건은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동생네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와 제 아들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이혼 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민주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리 언니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민준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인정하여 제가 부부 공동 재산의 70%를 갖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이겼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강우 오빠에게서 그들이 안동의 한 폐공장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밀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수진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그들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국유 재산 횡령, 탈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이민주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수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시연이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고 그 책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인세로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나리 언니가 재단 운영을 도왔고 강우 오빠는 우리의 든든한 법률 자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우 오빠는 제게 오랜 시간 품어왔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와 시연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부산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시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화동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에게는 아들 지연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강우 오빠로부터 이민준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던 저는 강우 오빠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몇 년의 수감 생활로 훌쩍 늙어버린 그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토끼 인형을 시연이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받아들었고 그와의 길고 긴 악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 그리고 저를 항상 지지해주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제 삶에는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